프로그램 중간중간 나가는 필라가 확 바뀌었네요. 예, 저는 매일 오후 2시와 4시 하루에 2번 뉴스하는 남자 주영진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정치권 소식 집중적으로 남은 시간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SBS 보도국 정치부의 2명의 선임기자, 민성기, 원일이 선임기자도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단 조금 전 주뉴스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문화관광부 장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는 소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현 정부, 박근혜 정부 최고의 실세 비서실장, 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총애한 장관, 결국 특별검사팀에 소환되고 말하는데요. 소환되면서 어떤 얘기했을까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진실이 특검 조사에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김기춘 실장의 지시 있었습니까? 최순실 씨 존재에 대해서 누구로부터 보고받은 겁니까? 아직도 최순실 씨 존재 모르십니까? 김기춘 비서실장은 기자들이 아무리 질문 쏟아내도 한마디도 하지 않네요. 워낙 법률에도 밝은 분이고, 그리고 자기가 한마디 하는 게 어떻게 나중에 영향을 미칠지를 잘 알기 때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어떤 부분에 좀 주목할까요? 두 사람 소환해서? 일단 블랙리스트가 있다라는 거는 조윤선 장관도 실체는 인정한 셈이니까 누가 지시를 했고 어떻게 실행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검은 이 사안이 표현의 자유, 그리고 사상의 자유 같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원일이 기자, 네. 조금 전에 윤나라 기자도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했는데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을 정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대질 조사할까요? 대질 신문할까요? 하겠다는 얘기죠. 둘이 같이 불렀잖아요. 딱 30분 간격으로 불렀는데 그 이제 배경을 이렇게 보면 이제 왕 실장과 꽃 수석이었잖아요. 그 이제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재직한 게 한 11개월쯤 돼요. 1년이 채 안 되는데 그때 왕 수석의 그립이 제일 강했을 때가 이 김기춘 실장의 이 장악력이 제일 강했을 때가 바로 그때였죠. 그때 제일 이뻐했던 수석이 사실은 이제 조윤선 수석이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특검이 그리고 있는 그림은 이거 아닙니까? 총괄 비서실장, 기획 정무수석, 전달 교육문화수석, 실행 문체부, 이 그림이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조윤선 장관은 청문회에서 마지못해서 그 블랙리스트 존재 자체는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까지는 지금 대답을 했고요. 비서실장은 김기춘 실장은 끝내 부인했죠. 전혀 들어보지 못했다고 끝까지 부인했기 때문에 그 둘 사이에 이 엇갈리는 이 진술을 타고 넘어야만이 이제 사법 처리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질 신문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단 둘이 이 엇갈려 갔을 때 말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각 방에 놓고서는 지금 이거 하나하나를 퍼즐 조각을 이제 맞추겠다는 겁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어쨌든 조윤선 장관은 이용주 의원이 18번이나 고함 치면서 질문했더니 결과적으로 18번째 만에 인정을 했어요, 실체는. 근데 김기춘 비서실장은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인정할까요? 그러려면 특검이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윤선 장관의 경우에는 담당 책임을 졌던 정무수석의 위치에 있었는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바보였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 간 다음에 월초 보고 과정에 처음 알았다, 이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김기춘 실장은 계속 부인했지만은 다른 증거들은 여러 개 나오고 있죠. 특히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상당히 거의 블랙리스트 이상으로 언론 관련 통제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요. 구체적으로 2014년 10월 2일이든가요. 이때는 좌파적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었고, 개별적으로 홍섬당 하백을 비롯한 여러 사람을 적시가 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김기춘 실장은 상당히 특검의 수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증거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고요. 또 하나 김기춘 실장은 오늘은 당장 블랙리스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의 사실상은 그 중심에서 여러 가지 대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지휘했던 대표가 바로 그 보스가 김기춘 실장 아니었겠냐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법률적으로 걸리게 된다면 그 문제까지 크게 확산될 단초가 될 수도 있겠죠.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궁금한 거는요.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공여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뒤에 있다, 최순실 씨 뒤에 있다, 이런 얘기까지 특검이 사실상 한 거거든요. 근데 블랙리스트도 두 사람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일 것이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그 민 기자가 예. 그걸 명확하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표현의 자유, 어떤 그 실정법에 뭐 블랙리스트가 있고 어떤 불이익이 있고 뭐 돈이 어떻고 이런 문제 차원이 아니고 그거보다 한 차원 높은 거죠, 지금. 이 두 사람의 지금 특검은 지금 죄의 질이라고 지금 그랬거든요. 표현을. 그러니까 죄의 질이 특히 나쁘다라고 그러는 것은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김기춘, 조윤선 두 사람의 헌법 위반을 지금 담는 게 특검의 지금 타겟은 아니란 말이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겨냥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지금.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조윤선 장관도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라고 표현하지 않고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은데 그게 존재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그것을 지지한 사람이 결국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의혹 아니겠어요? 뭐 그런 의혹이 아주 짙은 거죠. 그리고 유진용 전 장관의 얘기를 보면 블랙리스트를 갖고 대통령한테 항의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했고 거기에 따라서 정무수석실이 실행하고 그걸 다시 문체부로 내려보내고 이런 과정을 지금 그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특검을 쫓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유진용 전 장관이 다음 주에는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원래 이번 주에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해외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 다음 주에 나오기로 했으니까 유진용 전 장관의 발언 들어보면은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블랙리스트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귀국 후에 아주 바쁘게 이곳저곳을 다니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봉하마을을 찾아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에 참배했습니다. 뒤로 좀 빠져주십시오. 대한민국 외국 사회의 자유를 강경으로 물러가요. 그냥 이쪽으로 오시죠.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10년간 후기를 뽑혔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어르신 그렇게 하시는 자네 누구야? 사람 누구 남이야? 그냥 만납니다. 그냥 안 돼요. 박기문 제8대 유엔 사무총장. 노무현 대통령 그 취임식 때 변혁과 통합, 개혁과 통합을 외치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공정한 사회, 변칙 없는 사회, 사람이 사는 세상 이런 걸 만들기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니까는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비판하고 항의하는 그 목소리가 상당히 크네요. 네, 일부 이른바 친노 지지자들이 이제 항의 시위를 벌이긴 했는데 큰 충돌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서 이제 30여 분간 대화를 나눴는데 분위기는 뭐 화기애애했다. 이런 게 그 배석했던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반 전 총장은 방명록에다가 사람 사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헌신하신 노무현 대통령님께 무한한 경의를 표현한다. 이렇게 적었고요. 지금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노무현 대통령도 자신이 얘기한 정치 교체를 얘기했다.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를 잇는 측면도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앞세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정치 교체라는 표현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용했는지 저는 정치 개혁과 세대 교체는 기억이 나는데 정치 교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기억 나십니까? 이런저런 단어를 조합하면 정치 교체란 말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만 정치 교체란 말을 직접적으로 썼던 것 좀 같지는 않고 정치 교체는 이후에 지금 박근혜 현 대통령 또 그전에 안철수 전 대표 정도가 주로 많이 썼던 용어 같은데요. 이것저것 교체라는 용어하고 정치 개혁 용어를 조합하면 될 수 있었겠는데 직접 썼나는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다큐멘터리 영화 나온 무연 두 도시 이야기 거기 보면은 노 전 대통령의 연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우리가 기억에 남는 연설들이 많이 있는데 정치 교체라는 표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이고요. 어쨌든 간에 이 반기문 전 사무총장에 대해서 친문 진영에서는 봉하마을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눈치 보느냐고 안 왔던 사람이 이러면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잖아요. 예. 그게 이유가 된 걸까요? 찾아간 게? 우선 기본적으로 찾아가는 것은요. 원래 전직 대통령들의 지금 안장되어 있는 묘소는 다 찾아가겠다고 했으니까 서울 현충원에 있는 4군데 먼저 갖고 지금 따로 떨어져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제 묘소를 그쪽으로 가는 것 순서대로 맞는 거라고 봅니다. 참고로요, 우리 전 대통령 중에서 고인이 돼가지고 안장되어 있는 분이 7분입니다. 7분인데, 한 분은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에 과도기 대통령을 했었고요. 대전 현충원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각제 때 대통령을 했던 윤보선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충남 아산의 가족묘지에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2015년 말에 김영삼 전 대통령께 돌아가시고 현충원에 4분이 계시는데 거기는 먼저 갔고 봉화에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간 건데요. 이런 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동안에 노무현 정부 때 노력해서 유엔 사무총장이 된 건데 다른 쪽 정파와 같이 활동하는 것은 배신자가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거기에 대한 해명 비슷하게 한 의사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요. 조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을 겁니다. 노무현 정부 때 노력해서 활동하다가 총장이 됐기 때문에 관련성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에 고국을 둔 사람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이 됐는데 어느 한 정권에서 배출한 또 유엔 사무총장으로 한정시키는 것도 너무도 좁은 해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반기문 전 사무총장이 그래서인지 오늘 봉화마을 또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왜 내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해야 하는지 그동안에 내가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자료를 낸 것 같아요. 원일 기자. 네. 전에 그거죠? 그렇습니다. 3번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2009년도 서거했을 때는 너무나 급작스러웠고 내가 스리랑카에 있어서 오지는 못했지만 조화를 보내고 애도를 표했다. 그다음에 뉴욕에 돌아가서 빈소를 방문했다. 그리고 2011년 12월에 이제 권양숙 여사를 또 이제 방문했었다. 물론 비공개였지만. 그래서 뭐 이런 거를 이제 분위기를 전달하는 이제 김경수 의원이 워낙 심성이 이제 좀 온화하고 이제 이렇게 점잖은 사람이니까 이제 화기애애했다고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만은 화면을 통해서나 전체적으로 듣는 이 전해들은 분위기를 보면 오늘 분위기에서 반 총장 입장에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왔죠. 피켓 시위도 있었고 고함도 있었고 반 총장에 대해서 했던 거는 한마디로 딱 배신이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외교장관 만들어주고 다 유엔 사무총장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다 만들어줬는데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서거했을 때 충분한 조의를 표하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공격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요새 반 총장이 이 부분이 좀 아프긴 아프신 것 같아요. 습관적으로 지금 아주 반복적으로 2 단어가 저는 이게 지금 귀에 내리에 생생한데 하나는 직위가 높아질수록 새총에 맞아도 죽을 수 있다라는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내가 내 관리를 잘하면서 철저하게 살았다라는 거고 나는 한평생 살면서 누구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자꾸 배신을 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만 하시지 않고 이제 드디어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봉화마을 간 김에 보도자료까지 낸 거죠. 그러니까 나는 배신자가 아니라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면은 재밌는 대목이 권양숙 여사가 어쨌든 뭐 또 멀리서 찾아오시는 손님이니까는 우리 반기문 전 총장 아주 귀중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반기문 전 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업을 계승하겠다가 아니고 기리겠다라고 표현한 것도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권양숙 여사 입장에서는 오늘 걱정스러운 대목이 있었겠죠. 혹시 이 물리적인 충돌이 나거나 이러니까 아주 김경수 의원까지 불러가지고 상당히 배려를 한 것 같고요. 반 총장의 입장에서도 하여튼 노무현 정권에서 장관까지 했으니까 나랑은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면구스러운 대목이 있었겠죠. 네. 김경수 의원이 오늘 그 문재인 전 대표가 또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여기 온 거는 아까 반대 시위, 항의 시위 이것 때문에 김경수 의원이 혹시 불상사가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권 여사가 특별히 부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만약에 아까 민 기자 걱정한 대로 더 큰 만약에 충돌까지 생겼다면요 서로에게 좋지 않을 겁니다. 반기문 총장 전 총장한테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쪽에 안주이라고 할 수 있는 친노 그룹이라든가 심지어는 문재인 전 대표 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김경수 의원 다른 쪽에 바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서 그런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 않는 중재적인 역할을 하러 간 것 같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5년 만인가 묘역 참배한 거죠? 예전에 하긴 했죠. 2011년에. 2011년 12월에 참배를 한번 했죠. 예. 그러니까 5년여 만에 다시 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핏 또 알려진 게 한 번도 참배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다.
친노그룹에서는 그것도 서운한 거예요. 그 당시에 2011년 12월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 다 예방했던 거 알려졌었냐 이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와 보니까 이제 그래서 사실관계로 드러났잖아요. 그럼 그때 왜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못 갔느냐 부분이 이제 좀 서운한 부분인데 이제 반기문 총장은 그때 비공식으로 간 게 배신 행위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극구 지금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반기문 전 총장은 심지어는 2011년 12월 달에 갔을 때 보도자료도 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안 간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보도자료까지 냈다라고 얘기를 해서 간 것은 이전보다 얘기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반기문 총장 국내에 와서 행보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보더라도 섭섭하지 않는 입장을 정리를 잘 해야 될 겁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이제 또 바쁘게 더 가는 것 같아요. 진도 팽목항도 가고 네. 뭐 광주도 방문하고 대구도 가고 그렇게 예정돼 있죠? 네, 지금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전국을 돌면서 일단 민심 행보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보수와 중도 이걸 다 올 수 있는 통합의 후보다 이런 걸 이미지업하기 위해서 아주 전국을 순회하는 일정 굉장히 빽빽하게 짜놨어요. 그러니까 스텝들이 굉장히 쫓아가기가 힘들 정도다. 뭐 이런 일정을 짜놓은 상태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자신의 지역 방문 일정을 계속 같이 함께하면서 취재하는 기자들과 어제 저녁에 치맥을 했다고 하죠. 치킨 맥주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입당이라는 표현 사용하면서 앞으로 정치는 할 텐데 결과적으로 어떤 당이랑 함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발언인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대통령이 된 사람 중에 당이 없었던 사람이 없었다. 홀로 하려니 힘들다. 설 이후에 입당이든 신당 창당이든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본다. 오늘 기자, 이거 결국 입당하겠다는 얘기죠? 창당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여기서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신당 창당 가능성 매우 낮다. 왜냐하면 돈이 없고 조직이 없고 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신당 창당은 애초부터 관측하는 게 별로 없었죠. 근데 이제 입당하는 건 하는데 입당하는 게 이제 그 설 1월 말 설 연휴 때까지는 구름 위를 타고선 쑥 다니면서 이제 몸값을 쫙 올리는 그런 이제 행보를 할 거다라고 다들 이제 예측을 좀 했는데 저 워딩 자체는 조금 일찍 좀 나오긴 나왔죠. 근데 며칠 해 보시더니 굉장히 힘이 들기는 든다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캠프 얘기를 들어보면 누구 돈 주는 사람 없고 다 각자들 만들어서 지금 써야 되는데 돈 문제가 지금 어려운데 사실 저 부분은 비보도를 전제해서 그걸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고선 기자들한테 한 얘기인데 이게 보도가 나오면서 조금 곤혹스러워졌죠. 마치 돈 문제 지금 원일 기자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에 관한 그 반기문 전 총장의 발언도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구체적으로 금전적으로 힘들다. 차 2대에 비서진 사무실, 팀 사무실까지 한 달에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 다 내 삽이다. 모아놓은 돈 쓰고 있다. 역시 정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네요. 돈 안 해보셨죠? 저는 이제 옆에서 이제 바로 옆에 앉은 사람이 공천받아서 이제 정치한다고 나가는 대통령도 아니고 국회의원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무실 없고 차 없고 뭐 이렇게 비서 하나 하고선 정말 하드웨어 딱 갖추는데 10억, 20억 그냥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김만호 의원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정치권 분들 많이 또 아시고 그럴 텐데. 어떤 면은 지금 반기문 총장의 이야기가 부정한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주변 다른 라인을 통해서 되게 해결하고 있다면 좀 부담이 스폰서나 후원자가 그렇습니다. 없다 자기는. 그런 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야기 나온 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민심 행보 비슷하게 반기문 총장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하고 이제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민심에 접촉했던 그동안의 인생 역정에서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뭐 정치 전임 기자에다가 또 주영진 앵커도 뭐 정치부 출입을 많이 해보셨겠지만 장관 출신들도 보면은요. 사실 정치를 굉장히 잘 알아요. 되게 장관쯤 했다 정치 입문한 사람들이면 관료 출신이니까 정치를 모르겠거니 하는데 정치인 이상으로 정치를 많이 하는데 반기문 총장도 거의 정치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외교 관련만 해서 그런지 아니면은 본인의 개인적인 특성인지 모르겠지만은 일반 대중 서민 생활에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런저런 좀 구설수를 만들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정치적인 행보에 대해서 어려움, 돈 문제라든가 인력 문제를 바로 지금 얘기를 토로하고 있는데 저거를 조금 익숙하지 않은 걸로 봐야 될지 아니면은 본인은 다른 부정적인 돈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살펴봐야 되겠고요. 아까 정당 얘기 나온 김에요. 저도 역시 지금 조만간 정당으로 가지 않으면은 점점 더 어려워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 딱 하시니까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간다면 어느 정당입니까? 현재 갈 수 있는 정당은 2개가 있죠. 솔직하게 말하면은 경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가지 않을 것이고
남아있는 새누리당 가지 않을 것이고 남아있는 유일한 정당이 바른정당, 국민의당인데요. 두 개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바른정당으로 갔을 경우에는 상당히 앞으로의 행보의 폭이 저는 좁혀지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는 후보자로 이렇게 딱 찍어 붙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다면 나머지 국민의당으로 갈 것인가 이런 상황을 판단해야 할 것인데 저는 두 정당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본인의 조건도 있고 그 정당 등에서 얼마나 열어줄 것인가 들어갔을 때 어떤 방식으로 경선에 임할 것인가 조건이 달려있긴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보폭을 넓히는 데는 국민의당 쪽이 그나마 조금 더 폭을 넓히는데 잠재력은 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만우 원장님은 간다면 국민의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잠재력은 그쪽에 더 있을 거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전망하시는 것 같고요. 원일희 기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할 수만 있다면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가능하기만 한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양다리를 딱 걸치고 가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묘수만 있으면 그게 지금이라도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어제 오늘 국민의당에서 나오는 박지원 대표나 이 국민의당의 반응들을 보니까 굉장히 냉정해졌어요, 지금. 그렇죠? 뭐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전부 다 MB 때 사람들만, 과거 사람들만 몰고 다닌다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반응들이 그렇게 간단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김 원장님 말씀대로 가고 싶어도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바른정당에서는 그러니까 일로 오셔서 여기다가 저 텐트 치고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다라고 좀 그러는 건데 지금 이 순간에서 어디로 갈까는 아마 반기문 총장조차도 결심 못했다고 봐요, 저는. 원일희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결정 못했을 것이다. 근데 원일희 기자의 촉이나 감으로도 그 얘기는 할 수 없다. 반기문 전 총장은 모르는 얘기를 내가 할 수 없다.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좀 이제 모양새가 좀 우습게 된 거는 사실은 이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추측 가능한 시나리오인데 돈 없어서 내가 돈 떨어져가지고 어디를 가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모양새는 이제 좀 우스워졌죠. 민성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소위 반기문 전 총장의 마포 캠프 그쪽 반응을 보면 어제 발언이 설 이후에 바로 그냥 어느 당을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니까 거기에 좀 당혹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라는 반응이고요. 반기문 전 총장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원 기자 얘기한 대로 소위 오늘 연대 후보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정당을 아우를 수 있는 후보가 되면 최선이겠죠. 최선이겠는데 결국은 지지율이 어디까지 가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설날 이후에 지지율이 좀 뜨면 본인을 중심으로 연대가 가능하겠지만 설날 이후에도 지지율이 안 뜬다. 이러면 집토끼부터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 기자 얘기대로요. 만약에 본인을 중심으로 여러 정당을 아우르려고 한다면은 반기문 전 총장이 압도적인 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기존의 정당들이 반기문 총장으로 좀 모여드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될 것인데 어느 정당이든가 그런 입장은 취하지 않고 있죠. 어느 정당이든 간에 국민의당이든 바른정당이든 간에 그쪽으로 온다고 했을 건 들어와서 경쟁해라, 경선해라라는 방식이지 당신은 우리의 후보로 영입하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 주자 여론조사 결과가 매주 나오는 거 보면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하고 견줄 만한 유일한 현재 주자는 반기문 전 총장 아닙니까? 다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에 있는 차기 주자들은 사실 그 지지율에는 아직은 대할 바가 안 되잖아요. 예전에 예컨대요. 2011년에 안철수 당시 교수로 있을 때 안철수 예비 후보의 지지도는 50%도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 밖에 무소속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현재 20%에 20% 중반 정도 가는 반기문 전 총장이 기존의 정당의 지금 구상을 두고 그걸 깨뜨릴 정도로 갈 수 있느냐. 예컨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는 대선은 무조건 안철수 본인과 문재인의 1대1 대결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바른정당에서도 뭐 유승민 의원 등 원래는 경쟁해야 되는 단계다라고 그냥 오는 것도 아니고 양 정당 다 반기문 총장의 노선이라든가 정체성을 지금 따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앞으로 크는 과정 속에서는 과연 어느 정당은 내가 같이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고민할 부분이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도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정당 구조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기문 전 총장이 어느 정당을 선택한다면 경선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부 역학 구도가 그런 구도가 되는가 이런 거 먼저 따져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역시 우리 정치 패널, 정치 토론을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게 답을 원하는 분들이 사실 많을 텐데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 어느 당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대단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런 분석 저런 분석을 좀 대신 하고 있는데 조건부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전제 조건 속에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 뭐 지금 원일희 기자나 이렇게 세 분 얘기 종합해 보면 사실 바른 국민의당이라는 당이 있으면 아마 글로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어느 정당으로 가느냐 설 이후에는 결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 결정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이고 있는지 그 반응 한번 들어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반응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어쨌든 반기문 총장께서 어떤 명분을 걸든 어쨌든 반기문 총장이 이 대통령 되는 것은 박근혜 정권의 연장이고 이명박 정권의 부활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정 문제는 반기문 총장 개인의 문제고요. 저희 당에서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어떤 이 정책적 비전 또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은 아무런 또 정보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희 당을 놓고 하신다고 그런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검증이랄까요? 네, 그거는 이루어져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두 사람 말 중에 문재인 전 대표 반응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 얘기가 재밌어요. 약간 변했죠, 기조가? 정말 변한 걸까요?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도 무조건적으로 반기문 총장을 바른정당의 후보로 끌어온다는 느낌은 안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검증도 필요하고 정체성이 맞을 금이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무조건적으로 반기문 총장은 영입 대상이다. 본인을 포함해 충청권은 무조건 같이 갈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당 전체의 기류를 적어도 형식상으로는 검증이 필요하고 정체성이 맞았을 거를 같이 한다.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냉정한 듯한 이런 자세를 보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당 상황이. 그래서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기문 전 총장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 우리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반 총장이 이제 거꾸로 입장을 바꿔놓고 오신다면 검증한다 그러면 누가 누구를 검증할 건데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에서 저렇게 오신다면은 뭐 막을 끼진 않겠지만은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는 그만큼 새누리당에 올 가능성은 그거는 아닌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제 그 김 원장님 말씀대로 두 가지 가능성은 배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저 민주당 안 간다. 그거는 뭐 문재인 전 대표 저러고 있는 한 글로 갈 일은 없는 거고. 지금 이렇게 패족 위기에 처해 있는 새누리당으로 간다? 그것도 뭐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새누리당에 간다라는 친문과 친반을 배제하고 간다라는 그런 이제 명확해졌죠. 그러나 이제 나머지 이제 친문, 친박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을 전부 다 바깥에 텐트로 끌고 와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빅 텐트를 하겠다는 이른바 제3지대론이라 그 정계 개편이라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지금. 과거처럼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그 사람 한 사람이 움직이면은 우르르 이렇게 나와서 같이 정치 행동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는 반기문 전 총장이 아무리 깃발을 꼽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주자들이 아니 나랑 같이 경선할 사람인데 뭐 내가 반기문 전 총장 움직인다고 내가 따라가겠느냐. 올려면 당신이 와야 되는 건 아니냐. 지금 이런 시대가 좀 변한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각 정당에서 보자면 요즘에 그 반기문 전 총장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별게 없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랑 손잡으려면 우리의 소위 주도권을 얼마나 주겠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지금 서로 우리 중심으로 제3지대가 되더라도 바른정당은 바른정당대로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대로 우리 중심 우리가 주도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묻고 있는 것이죠. 바른정당하고 원 기자 잠깐 죄송한데요.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의 반응 어떻게 미묘한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반 전 총장 우리와 함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겁니까? 뭐 바른정당은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자강론 소위 안철수 후보가 나는 앞으로의 돌아오는 대선은 나와 문재인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강론을 얘기하니까 국민의당 쪽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죠. 주변에 같이 다니는 사람이 구여권 일색이더라. 그러면 국민의당은 같이 하기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러면서 우리랑 연대하려면 좀 정체성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묻고 있는 것이죠. 예. 아니, 근데 국민의당의 박지원 대표의 그 얘기가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성동격서 아닌가 싶어서요. 갑자기 이제 대표가 되고 나서 안철수 전 대표 자강론에 힘을 싣고는 있는데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게 정말 진심이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말은 하고 있는데 이면에서는 반기문 전 총장 들어와서 안철수 전 대표와 멋지게 경선해서 거기서 승리하는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 한번 겨뤄볼 하지 않겠냐 이런 작업 안 하겠냐 이거죠. 그게 말하고자 하는 거죠. 예. 박지원 의원이 지금 반기문 총장에 대해서 냉소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거는 비판이 아니고 그 룸을 오히려 만들어주기 위한 이제 정지 작업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고, DJP 연합의 경험이 있는 이 박지원 의원 입장에서는 지금 반기문 총장 캠프라든지 국민의 당 자체의 이 정치적 역량이라든지 정치 공학적 테크닉이 턱도 없이 좀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대세론에 맞서 있는 정치적 연대, 제3지대론, 빅텐트론을 해서 성공한 예는 DJP 연합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DJ하고 JP가 둘이서 협상하고 다닌 거 아니거든요. 두 분이 다니면서 두 분이 직접 만나가지고 직접 협상해서 어떤 빅텐트를 차린 적이 없어요. 한광욱, 김용환이라고 하는 물밑 전도사들이 있는 거고 끊임없이 물밑 접촉을 하는 어떤 실세들이 있어야 되는데 반 캠프에도 그게 없고 지금 국민의당에도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을 수행할 사람이. 그럼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테크니션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쪽은 박지원이 있는데 저쪽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좀 거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 정치인은 김종인 전 의원을 지금 전 비례대표위원장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김종인 의원을 지금 만나고자 하는 어떤 이게 조율되고 있는 이 정황이 보이지 않으니까 저 빅텐트, 저 정계 개편, 개헌을 고리로 한 어떤 연대, 이게 지금 말만 무성하지 실체가 없구나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김만우 원장님께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대표에 대해서 말이죠. 김종인 전 대표가 어쨌든 간에 뭐 대단히 능력이 탁월하니까 뭐 비례대표만 해도 5번 하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너무 과대평가되는 사람 아니냐. 김종인 전 대표 현실 정치에서 과연 문재인 전 대표의 아성을 깨뜨릴 만한 비문, 반문 세력의 90점 역할을 하고 민주당을 뛰쳐나올 수 있는, 그래서 반기문 전 총장이나 손학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을 수 있는 그 정도로 힘이 있는 사람이냐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후에 정치 재편에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 하나로 본다면 김종인 전 대표를 봅니다. 예.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동안의 문재인 전 대표 행보에 대해서 상당 부분을 거의 비판적으로 지적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움직임이 당 내부에서 한정된 비판이냐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당도 뛰쳐나올 수 있을 정도냐. 당 뛰쳐나온다는 것은 비례대표를 그만두고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 상황까지 갈 거냐라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요, 실질적인 역량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해서 뭘 진단하거나 한마디 던졌을 때 그게 언론이라든가 대중들에게 얼마나 전달력이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정치인 중에 손에 꼽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정치의 맥을 짚고 그 해당되는 어떤 개념을 만들어 던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발해객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상당히 어느 사람이 길게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을 김종인 전 대표는 한마디로 쳐버릴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가진 사람이어서 정치적인 역량은 있어 보인다는 거고요. 제가 너무 섣부른 결론인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반기문 전 총장 국내 정치 행보에서는 역시 정치 현장이 별로 있지 않았던 미숙함은 상당히 여러 부분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보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는 지금 정치 교체를 이야기했는데 그게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공항에서 반기문 총장 주변에 포진했던 사람들이 저 사람들과 더불어 한다면 정치 교체할 만하다라는 이미지를 전혀 못 줬단 말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준비를 못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함기 같은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이후에 정치 재편 아니면 어느 정당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보완할 수 있을지 이게 과제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남아있는 두 정당 중에서 간다고 해서 이렇게 그나마 조금 더 가능성 있는 쪽, 앞으로 잠재력을 키우는 쪽은 바른정당보다는 국민의당이다라고 했던 것은 색깔이 조금 다른 쪽을 결합시킬 여지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반문, 비문 세력이 당을 나와서 민주당도 역시 갈라져서 그 세력이 국민의당과 힘을 합칠, 어차피 한 식구였던 당이니까 그럴 가능성까지 좀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종인 전 대표의 움직임도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막으려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쪽에는 심지어는 뭐 가능성 크지 않지만 국민의당과의 향후 후보 단일화 통합, 야권 연대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반면에 반기문 총장은 무슨 변수를 달든 간에 역시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는 현 여권 후보에 불과하다. 계속 프레임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죠. 두 분은 김종인 전 대표, 김종인 의원의 영향력을 인정하는 말씀해 주셨는데 민성 기자 생각은 어때요? 저도 뭐 비슷한 의견입니다. 김종인 의원이 몇 표를 가지고 있냐 이러면은 뭐 큰 의미가 없을지 몰라도 소위 기존의 대선의 경쟁 구도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의 일정 부분을 깨고 나온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기문 전 총장이 가장 아쉬운 건 주변에 국민들이 볼 때
저런 세력이 모이면 정치를 바꿀 수 있어.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할 텐데 반기문 전 총장 옆에 김종인 의원이 서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분 말씀 들어보니까 김종인 의원,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선택과 행보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반기문 전 총장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문재인 전 대표, 아까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 평가한 얘기가 있었는데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집을 공식적으로 출간하고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기자들은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네요. 사실상 공식적인 대선 출사표를 오늘 던졌다. 상식과 원칙이 뒤집힌 나라에서 국민이 깨어났습니다. 진흙 속 연꽃처럼 솟구쳐 일어났습니다. 분노로 차 있으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는 거대하고 명예로운 혁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의 손을 꼭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광장과 거리에서 제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슬픔을 딛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지를 깨우쳐 주신 분들께 이 책을 바칩니다. 오늘 대담집 출간하고 기자들 간담회 했는데 공식 대선 출사표다 이런 평가가 맞는 거겠죠? 매일 대선 출사표죠. 매일 대선 매일 출사표. 출정식이고 매일 출사표죠. 며칠이나 남았다고요. 근데 이제 책 제목이 지난번 대선 때 운명이었었죠. 운명. 예. 근데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이 묻는다,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다 저렇다 제가 이제 평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책 제목이 대한민국이 묻는다라고 대한민국에다 주어를 줬잖아요. 저게 나름대로 또 의미를 좀 갖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내가 이 대한민국의 이 앞길을, 미래를 이제 책임진다는 뜻인데 저건 지난번 보통 대선 후보들이 내는 어떤 에세이집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보면은 전부 다 공약집이죠. 공약집. 저기서 나온 이제 사드 문제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거잖아요. 사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금 야권 내부에서도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래도 공격 저래도 공격인데 하여튼 사드는 하여튼 어려운 문제다라고 눈치고 갔습니다만은 사드 문제, 병역 문제, 경제 문제 이 책을 통해서 대통령 후보로서의 하고 싶은 얘기는 대선 공약집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다 내는 걸로 보면 예, 맞습니다. 출정식 맞습니다. 출정식 맞습니다. 매일매일이 출정식이고 매일매일 하는 말이 출사표고. 근데 이제 기자들과 열심히 악수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악수할 때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한다. 잘 알아보지 못한다. 아이 컨택을 안 하죠. 눈과 눈을 마주치는 일이 지금도 보면은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본인의 얘기는 내가 이제 경상도 사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상도 사나이들이 이렇게 가까운 데서 남자들끼리 이렇게 악수하면 눈 쳐다보면 이제 곰살 맞고 민망하고 그래서 그런 게 습관돼 있다고는 그러지만 정치인들은 사실은 저렇게 악수하면서 벌써 다음 사람 악수할 사람 이렇게 시선이 돌아가고 그러면 악수를 받는 사람은 조금 기분이 나쁘기도 하죠. 이렇게 여쭤볼게요. 문재인 전 대표가 원일이 민성기 기자 압니까, 이름? 얼굴 압니까? 알까요? 주영진 앵커는 알 것 같은데. 저는 지난 대선 때 몇 번 봐서 얼굴은 알 것 같은데 이름은 기억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예. 그때 정치부장으로 있으니까 몇 번 만나시고 대선자를 만나시고. 다 아는 척합니다. 오래갑니다. 그러면서 다 아는 척하는 거고 아이고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하고. 문재인 전 대표는 또 기성 정치라고 좀 다른 게 그것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못하는 분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몰라도 아는 척하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또 그런 어떤 위선된 행동은 잘 못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단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거고 사람마다 그런 성격의 차이는 좀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으로서의 비전과 이제 이 어떤 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메시지인데 한 가지 딱 저는 이제 좀 아쉬운 거 하나. 정말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예스인지 노인지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좀 명확하게 밝혔으면 했는데 저 책에서조차도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는데 사실상 저건 열어놨단 말이에요. 저거는 그럼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말은 그렇게 안 하는 점. 그러니까 이제 인사를 잘한다, 사람을 기억한다, 못한다 이런 스킨십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이런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유권자에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은 이제 좀 내놓을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원일이 기자가 이야기를 좀 길게 하셨으니까 일단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릴 텐데 일단 그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본인에 대한 평가를 기자들이 아마 질문한 것 같아요.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받고 나서 문재인 전 대표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대개혁에 대해서 제가 가장 적임자다. 가장 절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가장 준비되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미 검증이 끝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압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역대 모든 정부마다 다 공과가 있습니다. 저는 참여정부 때는 공이 더 많았고 과는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자부합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는 대폭 신장시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자책, 성찰, 그것이 저희에게 있습니다. 그 자책과 성찰이 저희에게 남은 과제, 저희가 제대로 해야 될 숙제처럼 느끼기 때문에 제가 정치에 이렇게 뛰어든 것이다. 본인은 검증이 끝났다. 개혁의 적임자다. 참여정부가 해결하지 못했던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자책, 성찰, 이것이 오늘의 문제를 만들었다. 근데 결과적으로 오늘 그렇게 제목들이 많이 나오네요. 난 재수생이기 때문에, 대선 재수생이기 때문에 정말 더 잘할 수 있다. 정말 잘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테마 중에 하나가 준비된 후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전략을 주로 이제 대세론을 잘 타는 앞서 나가는 후보들이 많이 구사를 하죠. 지난 대선 때도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일찍 앞서 나가면서 소위 경제민주화 이런 이슈를 선점하면서 소위 상대편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이슈를 선점하는, 그래서 공격 포인트를 줄이는 이런 전략을 썼는데 문재인 전 대표도 지금 앞서 나가고 있고, 그리고 스타트를 일찍 끊었기 때문에 뭐 검찰 개혁이라든지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런 향후 대선 과정에서 이슈가 될 만한 주제들을 선점하고 자기 생각을 먼저 밝히면서 일종의 대세론을 타면서 앞서 빨리 나가서 격차를 벌려서 승부를 일찍 결정짓는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검증이 끝났다라고 스스로 자평을 했어요. 네. 그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반대쪽에서는 비판적인 지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동안에 보면은 정치적인 맥락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 못했던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재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준비되는 것은 아니죠. 주영진 앵커도 과거에 재수했던 걸로 아는데 재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준비된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요. 재수한다고 다 점수가 올라가거나 더 좋은 대학 가는 건 또 아니어서. 네, 저는 핵심은 문재인 전 대표의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책도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보도된 걸 보면은 이제 국민 통합을 강조했으면 한꺼번에 간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과제인데, 적어도 문재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진영의 약점은 상당히 사명의식은 강한데 우리만이 그 사명의식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자칫하면은 배타적, 배제적인 이미지를 주고 있다. 이걸 갖고 부정적으로는 뭐 친노니 패권이 이런 말 쓰고 있는데, 본인이 지향하는 것하고 상반된 이미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이게 핵심 극복 과제라고 봅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저희가 기회를 한번 꼭 만들 겁니다. 어쨌든 앞서가는 차기 주자이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생각, 정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장시간 분석하고 평가하고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시간 한번 꼭 갖겠다, 이 약속 드리고요. 일단 정치권 소식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것도 바른정당에서 태영호 전 북한공사, 지난주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도 출연을 했었는데 태영호 전 북한공사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영상 한번 보시죠. 이는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같이 제창하겠습니다. 네, 잘한다. 내일 TV에서 내일. 네, 애국가 부르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의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태영 공사가 한 자세한 얘기는 또 저희가 기회가 되면 여러분께 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2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